자, 지금부터 마지막 단원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기인데요. 이 요약하기란 같이 한번 얘기를 좀 읽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회상, 해설, 비판 등과는 달리 중요도별로 체계적으로 간추려서 아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계적으로 간추린다 하는 말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적은 내용으로도 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여 알 수 있고 주요 내용에 연결된 세부 내용을 쉽게 떠올릴 수 있어서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요약하기를 연습을 해요. 지금은 말 그대로 이제 구조도를 그리고 중심 내용을 파악해서 선택, 삭제, 일반화, 구성 규칙 좀 이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규칙에 따라서 요약하기를 하는 어떤 활동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지만 실제 우리가 독서하는 상황이나 문제를 푸는 어떤 수능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도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능숙하게 연습을 좀 해 놓으시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절약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본문을 두 번, 세 번 읽지 않는 어떤 그런 요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약하기의 방법,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네 가지가 같은 층위에서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사실상은 이게 이제 가장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리고 나머지가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유형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의 규칙이라는 것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핵심어나 중심 내용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선택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다 보면 근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선택을 너무 과도하게 해요. 그러니까 상위 개념도 있는데 또 하위 개념도 또 모르고 또 선택을 하는 개념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내용을 다른 단어인 줄 알고 이제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위 개념이 없을 때 어떤 하위 내용들을 막 선택하다 보면 선택한 내용들이 좀 많아질 수도 있겠죠. 혹은 선택한 내용들이 어떤 행동의 연쇄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명확히 알 수 없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이제 나머지 세 개의 규칙들이에요. 첫 번째 삭제 규칙입니다. 잉여적이거나 남는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어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는 중심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은 삭제를 좀 해줍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화 규칙입니다. 상위 개념이 진술되어 있지 않을 때는 상위 개념으로 일반화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 감, 귤, 수박 이런 것들이 쭉 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일반화시켜서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과일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놓으면 되겠죠, 그죠? 과일이라는 말이 본문에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요약을 할 때 그렇게 이제 일반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위 개념. 자, 그 다음 구성의 규칙입니다. 이런 거는 뭐냐면 행동의 연쇄일 때 주로 이제 서사의 어떤 방법,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행동의 연쇄를 나타내는 그래서 이런 구성의 규칙이 좀 필요해요. 이런 데서는 아마 중심 문장이 정확히 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히 나오지 않는 중심 문장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 구성의 규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향점을 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주인공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글을 쓰고 도서관에 가고 학교에 가고 이런 짓을 해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로 요약을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그죠? 그 행동들이 지향하는 지향점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거, 그걸 갖다 구성의 규칙이라고 해요. 사실상 일반화 규칙하고 이제 맥을 같이 해야지만 약간 좀 종류가 달라요. 일반화 규칙은 범주화하는 거고 구성의 규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통점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어떤 상위 개념으로 이제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규칙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 규칙, 삭제 규칙, 일반화의 규칙, 구성 규칙 이 네 가지는 외우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릿속에 넣어놓고서 중심 내용을 찾고 그 중심 내용들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요약을 할 때 이 규칙에 의거해서 요약을 하시면 틀림없이 좋은 요약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활동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활동을 할 텐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를 추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찾으시고 그 중심 내용들 간의 구조를 일단 그려보시고요. 늘 하던 대로 그 구조를 활용해가지고 중심 내용과 구조를 활용해가지고 요약하기까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요약하기를 할 때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일단 중요하다고 중심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또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선택을 먼저 해요. 글 전체의 어떤 요약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삭제하시고 일반화할 거 있으면 일반화하시고 그 다음에 구성할 거 있으면 구성하셔서 중심 내용을 갖다 중복 없이 알짜배기들만 모아가지고 한두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해보는 것까지 이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자, 한번 활동을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단별로 번호를 좀 넘버링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1문단, 그 다음에 2문단, 3문단, 4문단, 뭐 4문단에 간단한 어떤 글로 되어 있는데, 뭐 대충 보니까 이제 막스 베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일의 정치학자인 막스 베버는 우리에게 권위의 원천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의 핵심 내용은 여기 나오네요. 권위의 원천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틀을 갖다 제시할 건가 봐요. 베버는 모든 정치적 권위는, 아까 전에 어떤 권위인지 안 나왔었는데 정치적 권위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물리적인 힘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체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힘의 정통성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권위, 세 가지가 나오겠네요. 즉 전통적 권위, 첫 번째, 합리적 법적 권위, 두 번째, 그리고 카리스마적 권위, 세 번째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그 세 개가 각각 이제 문단이 되겠네요. 전통적 권위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합리적 법적 권위 원천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리스마적 권위라고 이제 세 개가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구조도는 그냥 그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통적 권위부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 권위는 종족사회의 족장이나 봉건사회의 봉건 영주, 그리고 절대주의 시대 전제군주의 권력 행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나 관습의 불문율에 의하여 정당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따옴표로 지금 묶여 있네요. 뭐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거예요? 전통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던 거니까 토달지 말고 그냥 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제일 짜증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합리적 법적 권위의 원천은 의식적으로 창조한 질서의 합법성은 물론 정치 권력 행사의 합법성에 있다. 의식적으로 창조한 질서, 저걸 조금 더 간략하게 말하는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권위는 근대 산업사회의 제도화된 권위를 말한다. 오늘날 법이네요. 법. 국가기관에 의한 권력 행사의 가장 공통적인 권위의 토대가 되고 있다. 법은 계속 나오죠, 그죠? 그 집행 방식에 상관없이 권위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모든 정치 권력은 법에 의존하여 권위를 높이려고 한다. 사회 구성원들 이와 같은 법을 별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국가기관의 정책에 복종하는 방 정치적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어버버버거리지. 법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해요. 문장이 4문장인데 법이 계속 나오고 있죠. 4번이나.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게 이제 핵심 단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찾았던 작은 따옴표를 묶여있는 의식적으로 창조한 질서, 이게 법이죠. 어떻게 보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면 조금 더 간략한 단어,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대체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합리적 법적 권위의 원천은 말 그대로 법인 거예요. 법. 이걸 가지고 권위가 나오는 거죠. 정치적 권위가. 그다음 세 번째 권위는 카리스마적 권위이다. 카리스마란 국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초인적 자질을 갖춘 자도자라고 나와 있나? 지도자의 신비한 힘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정치 권력은 독재로 흐르기가 쉽죠. 그죠?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카리스마적 지도자는 정치 사회적 격변기에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죠? 국민들은 정치 지도자의 초인적 자질에 매료되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당연한 것, 즉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오타가 좀 많네요. 이게 자도자가 아니라 지도자고요. 그 다음에 당연한 것입니다. 즉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초인적 자질, 이게 이제 카리스마적 권위의 어떤 핵심이 되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구조도는 그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요약문 작성하기로 바로 한번 가봅시다. 요약문은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까요? 일단 주어가 등장을 해야 되겠죠. 그죠? 누구에 의하면? 막스 베버에 의하면 뭐에 대한 걸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정치적 권위라는 말이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아요. 1문단에서 얘기했던 권위, 원천 다 중요하지만 정치적 권위라는 말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일 잘 나타내주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 권위는 뭐에 대해서 정당화가 된대요? 뭘로 인해서? 첫 번째, 전통. 두 번째 뭐였죠? 법이었죠. 그죠? 그리고 초인적 자질.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제 애매하니까 초인적 자질이라고 하지 말고 지도자의 카리스마, 이게 더 알아듣기 쉬울 것 같습니다. 가장 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가장 잘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어떤 내용으로 바꾸면 지도자의 카리스마 라는 세 가지 방법에 의해 뭐가 된다?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정당화된다 라고 하면 문맥에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막스 베버에 의하면 정치적 권위는,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단어였죠. 이죠?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였습니다. 전통 첫 번째, 그 다음에 법, 그리고 지도자의 카리스마라는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요걸 이제 제대로 얘기를 하자면 사실상 뭐 전통적 권위는 전통, 합리적 법적 권위는 법, 카리스마적 권위는 초인적 자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똑같은 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에 이제 이미 그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봤을 때 삭제 규칙에 의해서 요 내용들을 그냥 지워준 거예요. 요걸 이제 살렸죠. 요걸 지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장 그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 한 단어로 이제 선택을 해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가장 잘 드러나는 단어 세 개를 가지고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요약을 좀 해봤어요. 자,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활동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활동도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쉬운 내용이기도 하니까 끝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문단별로 뭐 중심 내용 이런 거 찾을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표지 이제 그 표시를 해가면서 중심 내용 찾아가면서 200자 내외라고 했는데 한 두 문장, 한 문장, 뭐 짧게 하면 한 문장, 길게 하면 두 문장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0자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두 문장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활동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자들이 남자에게 가장 흔히 느끼는 불만 가운데 하나는, 색깔을 좀 바꾸고, 여자들이 남자들에게서 가장 흔히 느끼는 불만 중에 하나는, 두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단이 두 개가 이제 데칼코마니처럼 구성이 똑같아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남자들이 여자들에게서 가장 흔히 느끼는 불만 가운데 하나는,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한번 읽어가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가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자들은 보통 여자가 말을 하면 그냥 무시해버리던가 그러나요? 아니면 몇 마디만 듣고 자기 마음대로 문제가 무엇인지 판단하고는 자랑스럽게 수리공 모자를 눌러쓰고 그녀의 기분이 나아질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이건 되게 많이 하죠. 그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선생님도 지금까지도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여자가 이 사랑의 표시를 별로 고맙게 여기지 않는 듯하면 그는 어리둥절해야 한다. 왜 귀를 기울여주지 않냐고 몇 번이고 말을 해도 그는 알아듣지 못하고 같은 일을 되풀이한다. 여자는 뭐를 기대하는데? 공감을 기대하는데 남자는 그녀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심되는 문장이 되겠네요. 여자는 공감을 기대하는데 남자는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게 이제 여자들이 남자들에게서 느끼는 흔한 불만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문단도 똑같겠죠, 그죠? 왜냐면 처음 도입부가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쭉 썰을 풀다가 마지막에 가서 얘기를 할 텐데 마지막에 보니까 또 고맙게도 어떤 표지가 보이냐면 하지만이라는 표지가 보이네요. 남자는 인정받기를 원한다. 앞에 이제 또 나오겠죠. 여자가 자기를 보살피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여자는 보살피려고 하지만 남자는 조종당하고 있다. 그래서 남자는 인정받기 원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 라는 얘기를 하면서 남자들이 여자에게서 흔히 느끼는 불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또 읽어봅시다. 여자들이 늘 그들을 변화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녀는 그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이라고 느끼고 그때까지의 그의 생활을 개선시키려 노력하게 된 그녀는 가정진보위원회를 조직하고, 뭐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그를 1차적 대상으로 삼는다. 그가 아무리 도움을 마다해도 그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할 일을 일러주고 도움을 제공하려 든다. 그러면서 여자는 자기가 그를 보살피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남자는 조종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하지만 남자는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게 보통 그 군대 갔다 온 커플들이 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있는 동안에는 여자들이 이제 보살펴준답시고 막 이렇게 막 뭘 퍼다 줘요. 근데 남자들이 군대 있을 때는 그게 이제 참 고맙죠. 근데 말년이 되고 이제 생각이 좀 바뀌게 되면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안 좋아요. 막 엄마처럼 생각이 되고 여자로 안 느껴지고 막 그런다고 해요. 뭐 선생님은 잘 모릅니다. 어쨌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군대 갔다 오게 되면 그 기다려준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이제 도망간 여자들 말고 꼭 기다려준 사람들은 거의 이제 차이든 그런 불상사를 당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런 맥락이라고 선생님 또 생각이 되네요. 뭐 잡소리였고요. 어쨌거나 이 내용을 갖다가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어떤데요? 뭐를 기대한대요? 공감을 지워버렸네. 기대하는데 남자는 어떻게 한대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불만을 느끼고. 한 문장으로 쭉 가봅시다. 남자는 뭐를 필요로 해요? 마지막에 인정을 원하는데,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여자는 어떤데요? 그들을 변화시키려 해서 불만을 느낀다. 뭐 이건 뭐 남들 뭐 그들이 조종하려고 해서 뭐 아니면 보살피려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줘도 되겠죠. 똑같은 말로 뭐 선생님은 일단 이런 내용을 선택을 해가지고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공감을 기대하는데 남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불만을 느끼고, 남자는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데 여자는 그들을 변화시키려 해서 불만을 느낀다. 이 내용들을 잘 가지고 연애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라나요? 어쩔라나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독서에 대한 7가지 스킬들을 같이 한번 연습을 좀 해봤고요. 이제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주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비문학 지문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또 쉬운 문제지만 또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어휘 문제예요. 그러니까 틈 나는 대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 중에도 당연히 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자어라든지 뭐 모르는 어휘들, 뭐 그런 서술어들이나 어떤 단어들이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꼭 찾아보시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번 시험에서도 아마 그런 어휘를 다루는 문제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들 안에서만큼은 그런 모르는 단어들이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더 나아가서 수능을 준비할 때도 그런 습관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기가 모르는 단어를 따로 뭐 단어집을 영어처럼 만들진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모르는 단어들 상습적으로 잘 등장을 하는데도 자기가 그 뜻을 명확히 모르는 그런 단어들은 사전을 찾아서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꼭 한번 해보시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네, 갑자기 끊겨가지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좀 비유적으로 한번 마무리를 하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영이라는 거를 비유를 좀 해볼 텐데, 이과반에서 선생님이 직접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과반에서는 선생님이 말한 적이 없어서 같이 이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수영을 할 때 부분 동작을 일단 먼저 배우죠. 수영을 할 때 이제 배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일단 가면은 킥판을 잡고서 이제 발차기를 먼저 한 2주 정도 합니다. 그 발차기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이제 음파 하면서 이제 숨 쉬는 법을 배우고요. 그 숨 쉬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되면은 이제 팔을 먼저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팔 돌리고 한쪽 팔 먼저 돌리고, 한쪽 팔이 좀 익숙해질 때쯤 되면 두 쪽 팔 다 돌리고, 두 쪽 팔 다 돌리는데 이제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음파 하던 것을 이제 같이 해가지고 팔 돌리면서 음파 하면서 이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동작들을 전부 다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수영을 이제 내가 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영을 전체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팔만 젓는 사람들은 이제 밑에가 가라앉아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물에 빠진 것처럼, 다리만 차는 사람들은, 팔은 안 젓고 다리만 차는 사람들은 잠수함처럼 밑으로 가라앉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부분의 합이 꼭 전체가 되지는 않아요. 부분 동작만 연습한다고 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분 동작에 대한 연습 없이 그럼 수영을 배울 수 있어요? 또 그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수영을 배울 때 부분 동작을 먼저 배우고 전체 동작을 하면서 실제 수영을 하게 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운 단계 기술들도 이걸 통해 가지고 부분 연습을 이제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본 거고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 독서 활동이나 문제 활동, 문제 풀이를 통해서 자신만의 어떤 독서 스타일을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부분에 대한 연습 없이 수영을 잘할 수는 없지만 부분에 대한 연습만으로 수영을 잘할 수도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기만의 어떤 독서 스타일을 만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그런 수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독서라는 것을 해나갈 때 뭐 수능은 문제를 풀든 대학교에 가서 이제 개론서를 읽어내든 독서라는 상황에서 지금 알려드린 스킬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꼭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